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의 수용소 철조망 아래 엎드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민입니다. 가명이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2019년 12월 영하 25도의 함경북도 회령. 저는 12호 교화소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2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죄목은 단 하나. 중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봤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얼어붙은 막사에서 일어나 석탄을 나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으로 까맣게 변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도 새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배급은 강냉이 죽 한 그릇. 그나마도 돌멩이가 섞여 있어서 이빨이 부러지는 동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석탄을 나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죽느니 탈출하다 죽는 게 낫다. 간수들의 구타로 이미 늑골 2대가 부러진 상태였고 같은 막사 동무셋은 이미 영양실조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32살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60대 노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업반장 최 동무에게서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민아, 나랑 같이 나가지 않겠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수용소에 오기 전 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회령시 방직 공장에서 일했고 아내와 8살 난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공장 동료가 몰래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중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다면서요. 북한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보는 것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래 중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국경도시라 중국과의 밀거래가 많았거든요. 저는 호기심에 그 USB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 몰래 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상상도 못할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는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사나?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새벽에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성민 동무, 반동적 영상물 시청 혐의로 체포한다.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USB를 준 그 동료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저를 밀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친구도, 이웃도, 때로는 가족까지도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아남으니까요. 저는 즉시 구금되었고 한 달 동안 취조를 받았습니다. 보위부 취조실에서 저는 매일 맞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나? 누구랑 같이 받나?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봤다고만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도 제대로 없이 저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도 항소 기회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단 10분 만에 판결문을 읽었고 저는 곧바로 회령 12호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연좌제로 평양에서 추방당했고 시골 탄광촌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반역자의 딸이라고 놀림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용소 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구나. 교화소에 들어온 첫날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막사에는 50여 명의 수감자들이 빽빽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 땀 냄새,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놈이냐? 막사장이라는 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원래 수감자였지만 간수들에게 잘 보여서
막사 내부 감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딱 두 가지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하나, 간부 동무들께 절대 대들지 마라.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다. 둘, 배급은 내가 나눠준다. 불평하면 굶는다. 그날 저녁 강냉이 죽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다기보다는 반강제로 빼앗겼습니다. 막 사장이 먼저 절반을 떠먹고 나머지를 제게 줬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의하는 사람은 그날 밤 얻어맞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석탄 운반 작업반에 배치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였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 그것도 영하 20도의 날씨에 맨손으로 석탄을 날랐습니다. 작업반장은 최철호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함경북도 청진의 무역 일꾼이었는데 중국과의 밀수 사건에 연루되어 7년형을 받고 이미 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다른 간수들과 달리 최 동무는 수감자들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배급을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성민아, 여기선 버티는 게 중요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물었습니다. 최 동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중국 드라마 봤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최 동무는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이 나라가 잘못됐지. 하지만 여기서 그런 말하면 죽어. 일단 살아남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한 수감자가 심한 기침을 하다가 결국 피를 토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간수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시신을 끌고 갔습니다. 장례도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숫자가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살아남으려면 제가 직접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기회가 왔습니다. 2019년 11월 저는 이미 수용소에서 2년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입소 당시 70kg에서 50kg으로 줄었고 이빨 3개가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딸아이 얼굴이 떠올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작업반장 최 동무가 저를 탄광 깊숙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간수들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민아, 나 다음 달에 여기서 나간다. 탈출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탈출? 교화소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초들이 24시간 감시하며 탈출 시도만 해도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최 동무, 미쳤습니까? 잡히면 총살당합니다. 알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을 거야.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12월 중순, 김정일 사망 추모일에 경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탈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혼자 가긴 싫어.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 성민아, 너 딸 보고 싶지 않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아이는 평생 반역자의 딸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동무, 저도 갑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 동무는 작업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금씩 물품을 모았습니다. 낡은 철사 절단기, 손전등 배터리, 비상식량용 강냉이 가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국경까지의 지도였습니다. 여기서 두만강까지는 40km야. 산길로 가면 이틀 걸려. 강을 건너면 중국이고 거기서 조선족 브로커를 찾아야 해. 브로커요? 어떻게 찾습니까? 내 친척이 중국에 있어. 전에 밀수할 때 알게 된 사람이지. 그 사람만 찾으면 남쪽까지 갈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영하 25도의 날씨에 이틀을 산속에서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봄까지 기다리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최동무 말이 맞았습니다. 겨울이야말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간수들도 추위 때문에 순찰을 최소화했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기 쉬웠습니다. 우리는 12월 15일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은 딱 20일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밤 11시. 그날은 김정일 사망 8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수용소 전체가 추모 행사로 분주했고 간수들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최동무와 저는 각자 막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최동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막사장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 뒤편 철조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감시탑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최동무가 미리 숨겨둔 철사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철사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지금 발각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합니다. 10분 후 철조망에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습니다. 최동무가 먼저 기어나갔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철조망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어! 우리는 수용소 뒤편 산으로 뛰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들켰습니다. 멈춰라. 쏜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최동무도 제 옆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산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적견을 풀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을까? 우리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최동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 숨자. 숨소리 죽여. 우리는 동굴 깊숙이 들어가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간수들과 개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동굴 입구를 비췄지만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시간 후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동굴을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만강까지 4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우리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강냉이 가루로 허기를 달랬고 눈을 녹여 물을 마셨습니다.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났습니다. 12월 17일 밤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최동무, 저기가 중국입니까? 그래. 저기만 건너면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가운데에는 북한 초소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강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노려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를 기어서 건넜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은 북한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아서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만약 붙잡히면 우리는 다시 수용소로 보내지고 이번엔 총사령을 면할 수 없습니다. 최동무와 저는 강변 마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농가의 헛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었습니다. 건초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최동무,
이제 어떡합니까? 내 친척한테 연락해야 해. 하지만 전화가 없어. 일단 오늘 밤까지 기다리자. 우리는 하루 종일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농가 주인이 헛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주인은 조선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초더미에서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 탈북자야? 최 동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농가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공안 중국 경찰이 순찰 돌아. 오늘 밤 내 친척한테 데려다 줄게. 그는 우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이틀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밤 10시 농가 주인은 우리를 그의 트럭에 태웠습니다. 화물칸 짐 사이에 우리를 숨기고 2시간 거리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내 동생이 브로커랑 아는 사이야. 돈은 있어?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최 동무가 말했습니다. 남쪽 가면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1시간 후 우리는 작은 식당 뒷방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의 50대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남쪽 가려면 1인당 5,000달러야. 없으면 남쪽 가서 갚아. 대신 1년 안에 $10,000 갚아야 해. 이자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이동 시작해. 쿤민까지 기차 타고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 라오스에서 태국 가서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남쪽 가는 거야. 그는 우리에게 중국 신분증 위조본을 건넸습니다. 이거 들고 다녀. 검문당하면 말하지 말고 이것만 보여줘.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간수들이 저를 쫓아오는 꿈, 다시 수용소로 끌려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최 동무도 깨어 있었습니다. 성민아, 무서워. 네. 최 동무는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쿤밍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쿤밍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위조 신분증을 내밀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쿤밍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 5명과 합류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20살부터 40대까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벤에 태우고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우리는 현지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정식 국경으로는 못 가. 산 넘어서 라오스 들어가야 해. 우리는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험한 정글길을 걸으며 독사와 모기에 시달렸습니다. 한 여자 탈북자는 체력이 딸려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못 가면 여기 버리고 간다. 선택해. 그 여자는 울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2년을 버틴 제게도 이 여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수도 비엔티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저는 수용소 생활, 탈출 과정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들이 증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민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가 진짜 북한 사람인지 거짓 탈북자가 아닌지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인터뷰를 하고 북한 생활에 대해 증명했습니다. 어떤 날은 20번도 넘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 맞습니까? 중국 조선족 아닙니까? 저는 답답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가짜 탈북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2020년 2월 15일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티켓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최동무도 울었습니다. 함께 온 여자 탈북자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의 국경을, 중국의 추격을, 정글의 고통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집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먼저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 치료까지.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 지하철을 타는 것, 스마트폰을 쓰는 것.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제 집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를 통해 북한에 있는 아내와 딸의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남쪽에 있다고.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딸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난 날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딸아이는 제 얼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3살 커버린 딸은 이제 1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딸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수용소로 다시 끌려가는 꿈, 두만강에서 총에 맞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러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와 딸을 보면 저는 안심합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최동무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소주를 마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이야기합니다. 수용소 철조망을 넘던 그 순간, 두만강을 기어서 건너던 그 순간. 성민아, 우리 정말 대단한 거 했다. 맞습니다. 최동무. 우리 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뜻한 방에 있다는 것, 마음대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북한에는 아직도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매일 굶주리고 맞고 죽어갑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체제를 의심했다는 것, 자유를 꿈꿨다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여러분은 너무나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